이어서 가겠습니다. 제6장 손실보상 등. 이거 구성은요. 일단 손실보상의 원칙이 나와요. 원칙. 예를 들어 뭐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사전에 보상한다. 사전이라고 하는 건 뭐 개시일 전에 뭐 보상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원칙이 쭉 나와요. 그런 거 원칙이 쭉 나오고 나서 그다음 플러스 물건별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물건별 보상 기준에 대한 게 나옵니다. 토지는 뭐 70조, 71조, 뭐 72조, 73조, 74조, 건물 75조, 권리 76조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와요. 네, 순서대로 법조문 순서대로 쭉쭉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1조 사업 시행자가 보상한다. 네. 소유소유자 이런 모든 종류의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류의 손실은 전부 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보상. 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에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소유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38, 39조는 뭐 급한 경우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공사에 착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 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러분 손해와 손실의 차이를 아시죠? 손해는 위법한 행위, 위법 플러스 재산 피해. 손해는 위법이 핵심이죠. 반대로 손실은 적법 플러스 재산 피해. 적법하게 피해를 주면 그때 재산상의 피해를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이 손실에 대한 거예요. 적법하게 헌법 23조 3항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를 주는 경우 그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할 게 예상이 된다면 그 손실은 보상을 해 줘라. 뭘 근거로? 법을 근거로.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어떤 경우냐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먼저 공사에 착수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손해이고 사업 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해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공익사업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전보상이라고 하면 수하기 전에 먼저 돈 주고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수용 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배상 책임이 국가배상이냐 아니냐. 굳이 따지자면 국가배상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적어도 보상 업무, 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청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용권이라는 특수한 권리를 바탕으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국가배상의 논의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국가배상 책임도 손해배상 책임의 일종입니다. 국가나 국가와 지자체에 속한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하는 게 국가배상이죠.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배상한다. 손해배상. 그리고 국가배상은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아무튼 그래요. 수용의 개시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대요. 왜 하필 수용 개시일일까? 왜냐면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을 안 했으면 개시일에 재결이 실효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아무튼 이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는 뭐 그랬다는 거지 반드시 수용 개시일일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아무튼 영농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판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전보상 원칙을 위반, 사업 시행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현금 보상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채권 보상 또는 대토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현금, 채권,
배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인별 보상으로 가 볼게요. 64조. 개인별로 보상한다. 손실 보상은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실제로 저는 이제 현업을 하다 보면 토지 조서, 물건 조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조서 토지 조서라고 할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분으로 많이들 쪼개져 있죠. 그 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 예를 들어 하나의 필지인데 예를 들어 지분이 한 10 명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조서에는 목록이 연번이 이제 일련 번호가 1 번부터 10 번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소액이고 아무리 면적이 작고 그래도 개인별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 관련된 판례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 겁니다. 행정소송이 된 물건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보상액이 과소, 다른 항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항목 상호간의 유형이 허용된다. 네. 예를 들어서 토지는 과소평가되고 건물은 과다평가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똔똔해서 이제 정당한 금액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항목 간의 상호 간의 유형이 허용이 된대요. 왜냐하면 개인별 보상이니까. 개인을 기준으로 뭐 쪼끔 한쪽에서 토지에서 좀 적게 받고 건물에서 좀 많이 받아도 총액으로 했을 때 정당한 금액이라면 그거는 허용된다라는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판례는 공용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에 대한 보상이 과다한 경우에는 상호간 유형을 허용하여 과다,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한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네. 위에는 굳이 안 읽어 봐도 다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보상은 됐고 이거는 일괄 보상이라는 거는 네 관계인이 요구할 때 보상의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때 시기를 달리하는 예를 들어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1 차 구간, 2 차 구간, 3 차 구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현실에서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근데 동일인이 정말 그 지역의 유지예요.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관계인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 다만 요구하지 않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보상 시기를 달리해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66 조를 보시면 사업 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자녀지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먼저 법조문을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녀지 그러니까 일부가 취득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땅이 자녀지죠. 전체 토지 중에 여기가 편입되고 남은 이 땅 여기가 자녀지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자녀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손실은 자녀지에 발생한 손실이에요. 바로 판례를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자녀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이 해당 공익사업이 도로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자녀지가 기존의 필지가 뭐 세로가 이런 거였는데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중로 한면에 접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에 땅값 오르죠. 자녀지 가격이 오르겠죠. 하지만 자녀지의 가격이 도로 조건 개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걸 참작해서 자녀지 가치 하락분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련된 이 66 조랑 관련 판례는 자녀지의 손실보상액 우리 뒤에서 보게 될 법 73 조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자녀지 손실보상액을 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도로 조건이 개선된다든지 해서 자녀지 가격이 증가하거나 할 걸 예상하고 자녀지 손실보상액을 깎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자녀지가 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폭 20m 도로에 접하게 된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20m는 중로죠. 8, 12, 25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자체 법률 효과에 의한 가격 감소의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다. 편입되는 부분을 수용당하고 남게 되는 자녀지에는 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죠. 아무튼 그러한 가격 감소의 손실이 있는데 우리 법 73 조의 손실인데 이거는 명확한
기준 시점 현재, 우리 법으로 하면 가격 시점 현재 명확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향후에 도로 조건이 개선될 걸 예상해서 단위직 가격 감소분을 산정할 때 좀 덜 보상할 순 없다.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을 적게 주고 싶어 하죠. 사업 시행자가 주장한 거예요. "야 니네 자연직 가치가 지금 당장 하락한 건 인정하는데 우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니네 도로 조건이 엄청 좋아지니까 그냥 퉁치자."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는 퉁칠 수 없다. 가치가 하락한 건 같이 하락한 거고 향후 미래에 뭐 땅값이 오르는 건 그건 일단 지금 당장의 고려 대상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 문장 읽어 보시면 알 것 같고 넘어갈게요. 보상액의 가격 시점 등 이거 법 개정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아무튼 가격 시점이라고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개시일이 아니라 재결 당시를 기준 시점으로 해요. 그리고 보상액 산정할 때는 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우리 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법조문 한 5개 꼽으라. 우리 법 99조까지 있다 그랬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5개 꼽으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조문입니다. 67조 2항 개발이익 배제라고 소위 부르죠. 근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가격 변동, 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배제한다 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적게 줄수록 좋겠죠. 우리는 정당한 보상 금액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균형을 찾아야 돼요. 우리 형평의 원리라고 하죠. 우리 행정법에서 배우셨을 평등의 원칙. 네, 평등의 원칙이 우리 법에도 적용됩니다. 평등의 원칙이라는 그런 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죠. 아무튼 그래서 소유자랑 사업 시행자 간에도 형평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는 그런 것인데 생각을 해 보자고요. 개발이익 근데 가격 변동을 배제한다라는 것인데 그냥 편하게 보통 개발이익의 배제라고 합니다.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 배제.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가야 될까요?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게 되었다면 그걸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게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익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개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공익을 달성해낸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이 귀속되는 게 맞을까요? 후자 쪽이겠죠. 토지 소유자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기존에 그냥 뭐 땅 가지고 있다가 땅 내준 거밖에 없지. 네,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개발되기 전에 있던 재산권을 보장을 해 주고 당연히 이제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되고 뭐 경기 부양이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개발이익을 완전히 배제해서 보상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공익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땅값이 오른 게 공익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문 때문에 땅값이 오른 건데 그 땅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토지 소유자들은 이미 개발 이익 때문에 거품이 껴서 이미 펌핑된 가격을 보상 금액으로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발 이익 배제를 하고 평가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는데 아니 딱 봐도 누가 봐도 약간 네, 땅 투기 하신 분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현장을 갔는데 원래는 저희는 소유자들이 잘 안 소유자들을 만날 일이 많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사업 시행자나 아니면 주무관청에 이제 주무관님들이랑 현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평가사들끼리 조용히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갔는데
거의 뭐 종합병원 원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무슨 뭐 아무튼 회사 무슨 상임 고문 뭐 이런 사람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뭐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와 가지고 진짜 막 서류를 막 몇백 페이지짜리 서류를 저희한테 주면서 "땅값을 저희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은' 네. 제가 너무 딥한 이야기는 할 수 없네요. 아유 이런 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괜히 말이 길어졌네. 아무튼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 이익을 자기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발 이익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게 우리 법 67조 2항이고요. 개발 이익을 배제한 손실 보상액 산정은 정당 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 헌재. 헌법 소원을 갔나 보죠. 67조 2항이 법조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헌재가 아니다. 67조 2항은 정당 보상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비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네 역시 헌재 재판관님들 훌륭하시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비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개발 이익은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용 당시에 땅값이 엄청 펌핑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발 이익을 발라내서 객관적인 가치, 개발 이익을 발라낸 객관적인 가치만큼만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게 정당 보상이고 완전 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개발 이익 배제 조항이 이러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손실 보상에 산정한다고 해서 헌법의 규정은 정당 보상 원칙에 호근하는 것은 아니다. 답안지 문장 판례. 판례는 개발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이고 비수용자인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기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 토지가 수용 당시 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이익 배제 규정에 대해서 67조 2항에 대해서 문제로 나온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들 한 번씩 행정법 하실 때 들어봤을 법한 구체적 규범 통제, 부교통이라고 하죠. 어 그러면 제가 이 말하면 의문을 표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건 법규 명령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라고 하죠. 명령 규칙 심사. 네. 보증서를 제기하고 자기네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아 난 보상금 더 받아야 된다."라고 보증서를 제기하고 자기가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로 뭘 이야기하나 딱 들여다봤더니 아 내 땅에 개발 이익이 배제된 상태로 보상 금액이 결정됐는데 '개발 이익도 내가 가져가야겠다.' 개발 이익 배제를 규정한 저 법 67조 2항 네. 67조 2항이 잘못된 거다.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업 시행자나 뭐 평가사들은 법대로 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법이 위법하니까 나는 보상금을 더 받겠다.'라고 주장할 때 재규범 통제라는 수단을 쓰죠. 근데 구교통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고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때는 위헌, 위법, 명령, 규칙, 심사라는 제도를 써요. 헌법 107조 2항에 있죠. 이거는 법규 명령, 통리령이나 불령 같은 게 위헌이라고 할 때 쓰는 게 107조 2항이고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107조 1항에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네. 이름이 비슷한데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법률보다 상위 규정은 헌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뭔가 잘못됐다고 라고 하려면 "법률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참고로 헌재가 하는 게 심판입니다. 헌재한테 가서 "법률이 위헌이니까 그걸 좀 심판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107조 1항이에요. 10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법규 명령이 위헌이나 위헌이 위헌 또는 위법이니까 "그거를 심사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107조 2항이고요. 심사는 법원이 하는 거예요. 아무튼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107조 2항, 법률에 대해서는 107조 1항이고요. 우리 68조 2항, 68조 2항, 아니 67조죠. 6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니까 위헌 법률 심판이 될 것입니다. 네. 제 규범 통제 뭔지 아시죠? 주된 이제 메인이 된 소송은 보증서예요. 보증서를 제기해 놓고 자기가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되는 이유로 법 규정이 잘못됐다는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왔을 때, 외관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을 더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규범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규범이라는 건 법률 같은 게 규범이죠. 우리 법률이 잘못됐다는 규범을 통제함으로써 보상금을 더 끌어내고 싶을 때, 외관으로는 보상금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규범을 걸고 넘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 하다가 기본 강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중요하니까 설명드립니다. 67조 2항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저는 이제 107조 1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봤으면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구체적 규범 통제는 법규 명령이랑만 연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클래스가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한 번만 머릿속에 넣어 놓고 한 번만 눈에 한번 발라 놓고 지나가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 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 우리 그 밖에 요인 할 때 보상 사례 쓰잖아요. 보상 사례 쓸 때 여기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런 보상 사례를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만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것 같죠?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칙과 예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사례는 참작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답안지 문장으로 먼저 볼게요. 판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 사례를 하더라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서 개발이익을 배제해냈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참작할 수 있다고 반시했어요. 네, 볼게요. 판례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형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 유사 토지의 보상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 적정한 보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보상 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이익이 반영된 거라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의해서 보정한 보상 사례 가격은 보정된, 우리 사정 보정하듯이 이렇게 보정된 보상 사례 가격은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의 요인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밖의 요인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발라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수하면 어떡해요. 현실에서 그런 거 쉽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사정 보정, 여러분 이제 실무하실 때 사정 보정 해본 적 있으세요? 실무 공부하시면서? 현업에서 사정 보정을 건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 기출에도 몇 번이 나왔던 쟁점입니다. 개발이익은 배제되지만 그때 말하는 배제되는 개발이익은 우리 당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만 배제된다.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해서 보상한다. 네, 그리고 우리 법 67조 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법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또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해당 공익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됐다면 이건 고려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법조문만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지정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하는 게 적정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 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조문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걸 배제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 이익,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발 이익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입니다. 판례는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그리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가가 올랐을 게 명백한데 우리 사업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지가가 상승된 걸 상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볼게요. 여기부터. 수용 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 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해 사업이 아니었으면 주변 지역을 싹 살펴봤을 때는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연간 뭐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항상 지가는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지구로 지정만 안 됐으면 땅값이 올랐을 텐데 최소 한 2% 3%는 올랐을 텐데 우리 사업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지 않았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상승된 상태,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걸 참작해서 보정료를 결정해야 된다. 네. 다만 개발 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 상승률만을 발현해서 반영해야 된다. 4번지 문장으로 보면 판례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평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분할되기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액을 산정할 때 주로 이제 토지가 분할되면 잔여지가 되고 뭐 그러겠죠. 분할되면 보통은 땅값이 하락하게 되는데 일단 네모 반듯하던 땅이 좀 형상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도로 조건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분할되기 이전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판례를 여러 개를 봤지만 결국 핵심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 이때는 당해 사업이 없었다면 어떻게 당해 사업이 없었다면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해 사업을 걷어냈을 때 어떻게 되었을지를 추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많이 보게 될 우리 기출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시행규칙 23조가 있거든요. 용도 지역이랑 관련된. 시행규칙 23조. 칙이라고 부를게요. 시행규칙. 칙 23조 1항, 2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해당 규정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거지만 1항은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공법상 제한이 있다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대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뭐 행위 제한이 발생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게 1항이고요. 2항은 만약에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다면 1항에서 말하는 공법상 제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2항은 그걸 좀 구체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바뀌었다면 용도 지역이 바뀌지 않은 상태를 상정하고 예를 들어 뭐 공원 사업이다 해서 기존에 뭐 1종 1주, 2종 1주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녹지로 바뀌었다면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녹지가 아니라 당해 사업이 없었을 상태인 주거 지역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된다. 뭐 그런 거죠.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출에 출제가 된 게요. 종전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는데 1종 1주 1종 1주는 아파트를 못 짓죠. 여러분 이제 감관법 했으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최소 2종 1주 이상 돼야 돼요. 아무튼 종전에 1종 1주였는데 우리 주변 지역 일대가 전부 다 3종 1주로 종상향이 된 이제 그런 판례인데요. 아무튼
주변이 전부 다 일종일주에서 삼종일주로 올라갔어요. 좋아졌는데 내 땅만 일종일주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 묶였나를 살펴봤더니 내 땅에다가 당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다시 내 땅 말고 주변 땅들은 전부 다 삼종일주가 됐어요. 근데 내 땅도 별일이 없었다면 삼종일주로 당연히 바뀌었을 것 같은데 내 땅에다가 뭘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내 땅만 일종일주로 묶어 놨었던 거예요. 실제 그 판례에서 사건에서. 그런 상태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일종일주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삼종일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를 할 거냐가 쟁점이었거든요. 우리는 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배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해 사업 때문에 당해 사업이 없었다면 삼종일주로 종상향이 돼서 땅값이 올랐을 텐데 하필 니네 그 당해 사업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일종일주로 묶여 있어서 땅값이 오르지 못했다면 일종일주로 보상을 해야 돼요? 아니죠.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을 배제를 해야 되죠. 네, 당해 사업이 없었다면 당연히 삼종일주로 됐을 것이다. 뭐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삼종일주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하고 68조 보상액의 산정 가시면 1, 2항 뭐 평가법이 뭐 3 군데 이상에서 복수 평가를 해야 되느니 뭐 그런 이야기예요. 사망을 보시면 1항 및 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보상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공익사법 시행규칙입니다. 공익사법 시행규칙은요. 68조 공익사법 시행규칙에는 각종 뭐 평가 방법 적용의 원칙부터 해 가지고 물건별로 보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쭉쭉 리스트가 나와요. 아무튼 공익사법 시행규칙은 형식이 부령이에요. 국토부령은 법규명령이죠. 네. 우리 헌법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령으로서 형식이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시행규칙을 딱 열어봤더니 어 뭔가 업무 매뉴얼 같이 생겼죠. 매뉴얼. 우리 법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무처리 기준 이란 말이죠.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은 법이죠. 대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실질은 알맹이는 사무처리 기준인 거예요. 법으로 정하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너무 디테일한 매뉴얼 같은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형식과 실질이 충돌하죠. 형식은 법규명령으로서 법인데 실질은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진다. 그런 걸 우리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하죠. 법형행이라고 하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고요. 그 논의 끝에 뭐 대적 구속력을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우리 시행규칙 18조에서 평가 방법 적용 원칙 대상 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근데 합리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취지와 평가 이론 일반 이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해야 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시행규칙에서 벗어나서 평가를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한 걸 선배들이 한 걸 또 본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법에 정한 대로 평가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보상액 산정 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라는 판례거든요. 2012년인데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굉장히 욕먹는 판례입니다. 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형식이 법규명령이라고. 부령은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공익사법 68조 3항은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보상액 이러이러한 걸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조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낮이 상정해서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판례가
재판사님들 존경하고 가급적이면 판례대로 가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 판례 강의하고 있잖아요. 난 판례를 존중하는데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실제로 학계에서도 비판을 받습니다.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 판례는 이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 거예요. 법보행위라고 하죠. 판례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네.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판사들이 바빠 가지고 가끔 실수를 한다."고. "밑에 재판 연구관이나 이런 애들이 잘못 적어 왔는데 다 체크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면서 네 아무튼 학계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식이 행정규칙의 형식이라고 해 버렸으니까. 아니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규칙이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런 판시를 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판례는 법보행으로서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법보행이 아니라 우리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 말 이해되시나요? 판례는 공익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당해 법률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서 비록 행정규칙 형식이나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보충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률과 결합하여 대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판시한 걸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잘못된 거라고 하고 아니면 판례가 잘못됐다고 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법보행위라고 하지 말고 판례를 비판하지 말고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제시만 해 주고 다만 나는 이걸 법보행보다는 법형행,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보고 아무튼 법보행으로 보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든 법형행으로 보든 어쨌든 대적 구속력은 항상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물론 저는 뇌피셜 안 합니다. 저는 궁금하면 법제처에 물어보고 네. 국토부에 질의의신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저는 성향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법대 교수님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다들 선생님들이 비호를 좀 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바빠서 그렇다." 그러시던데 아무튼 선생님들 네 존경합니다. 69조 생략하고 70 조로 가 볼게요. 70조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70 조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입니다. 일단 리스트를 쭉 한번 보고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협의나 재결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경우에 70 조가 적용됩니다. 그다음으로 71 조는 사용하는 토지 보상이에요. 토지는 토지인데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료, 임대료 이런 걸 고려해서 사용료를 적정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72 조는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 규정인데 이거는 좀 따로 볼게요. 아무튼 토지와 관련된 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72 조. 잔여지에는 73 조는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또는 잔여지에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할 때 73 조. 74 조는 이것도 잔여지인데 잔여지 단순히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종로에 쓰던 대로는 도저히 못 쓴다. 나는 그냥 이거 자투리 땅 남아서 뭐 하냐. 그냥 내 땅 다 가져가라."라고 매수, 수용, 청구하는 게 74 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무튼 잔여지도 토지잖아요. 토지에 관련된 게 70 조부터 74 조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75 조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시 75 조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물건에 대한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75조 1 항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이전비로 보상해야 된다.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물건들 다 공작물이든 뭐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전비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작물에 대해서 75조 2 항이죠. 농업 손실 보상이랑 농작물에 대한 손실이랑은 다른 거예요. 농업 손실은 영업 손실의 일종이거든요. 농작물은 그 위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네. 흑돌 모래 자갈. 우리 첫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물건이잖아요, 이것도. 토지에게 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한 평가는 이렇게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분묘도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75조는 물건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도 있다. 75조고요. 판례가 많죠. 이쪽으로 뒤로 오면 판례가 많죠. 75조의 2는 자녀 건축물에 대한 거고 76조는 권리, 광업권, 어권, 물 사용권 77조 영업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그렇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77조까지 하면 물건별 보상이고요. 이제 78조는 뭐 이주대책이랑 관련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